여러분은 바다 및 4,200m 깊이의 이름 없는 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빛조차 닿지 않는 심해, 그곳에서 발견된 높이 1,800m의 거대한 해저 산맥. 하지만 세계 어디에도 이 지형을 가리키는 공식 명칭은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한태석 연구원은 3년치 측정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이 좌표를 발견했습니다. 남이 36도, 동경 78도, 인도양 한가운데였죠. 문제는 국제제안서 마감까지 단 58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인도양은 대한민국이 한 번도 해저 지명을 제안해 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국제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기준, 부족한 조사 이력, 그리고 완벽해야 하는 증거 자료들. 한태석은 3개월간 밤을 새우며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조선시대 지리학자 김정호와 이중환의 이름을 세계 해저 지도에 새기는 것. 2025년 11월 14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최초로 인도양에 우리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좌표 하나로 시작해 역사를 만든 58일간의 기록을 전합니다. 32살이고 국립해양조사기관에서 해저 지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태석입니다. 제 직함은 해양조사연구원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대부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다를 연구하지만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 그런 평범한 연구원이죠.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데이터 파일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조사선들이 인도양을 오가며 수집한 해저 측정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수백 개의 파일, 수십만 개의 좌표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들. 해저 지형 분석 프로그램을 열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사선이 측정한 수심 정보를 3차원 입체 지형으로 변환해주는 도구예요. 파란색은 깊은 곳, 빨간색은 얕은 곳을 나타내죠. 산처럼 솟아오른 부분은 해산, 계곡처럼 깊게 패인 곳은 해구로 표시됩니다. 저는 마우스 휠을 돌려가며 지형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지형들이었습니다.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이름들이 좌표 옆에 표시돼 있었죠. 그런데 한 지점을 지나는 순간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이 36도 12분, 동경 78도 45분. 그 좌표 부근에서 지형이 갑자기 솟아올라 있었어요. 주변 해저면의 수심이 4,200m 정도인데 그곳만 2,400m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높이로 치면 약 1,800m. 명백한 해산의 특징이었죠. 저는 확대 기능을 눌러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형이 경사각을 측정하고 정상부의 넓이를 계산하고 주변 지형과의 연결성을 분석했어요. 모든 조건이 독립적인 해저 산맥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형에 이름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국제해저지명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해당 좌표를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타났는데 주변 지역 이름만 몇 개 표시될 뿐 정확히 그 위치를 가리키는 명칭은 없었습니다. 미등재 지형이었던 거죠. 저는 화면을 캡처하고 지형 데이터를 별도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로 3차원 이미지를 출력했어요. 종이를 들고 복도를 걸어 팀장실 문을 두드렸죠. 팀장님은 김성훈 박사님이십니다. 해양조사 분야에서 25년 경력을 가진 분이에요. 제가 출력물을 내밀자 안경을 고쳐 쓰시고 자세히 보셨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이건 분명 해산이라고 좋은 발견이라고요. 하지만 곧 팀장님은 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키셨습니다. 국제해저지명 심사위원회 회의가 11월 중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다고 하셨어요. 제안서 마감이 11월 20일인데 오늘이 9월 23일이니까 정확히 58일 남았다고요. 준비 기간이 빠듯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인도양 해역은 우리 기관이 한 번도 해저지명 제안을 해본 적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안한 61건은 모두 남극해나 태평양 같은 우리 조사선이 자주 가는 해역이었거든요. 인도양은 상대적으로 탐사 빈도가 낮았죠. 팀장님은 신중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정말 할 자신이 있냐고요. 국제 심사는 까다롭고 특히 새로운 해역에 대한 제안은 더 많은 검증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데이터는 충분하다고 3년치 측정 기록이 있다고요. 팀장님이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고 일단 자료를 정리해보라고요.
내부 검토를 거쳐서 제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2시간 반. 하지만 저는 오늘 야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58일. 생각보다 긴 시간 같지만 해야 할 작업을 생각하면 절대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쌓아둔 항해 일지와 탐사 보고서들이 빼곡했어요. 2022년 3월, 2023년 7월, 2024년 1월, 2024년 8월. 우리 조사선이 인도양을 지나며 작성한 기록들이었죠. 저는 2022년 보고서부터 펼쳤습니다. 당시 조사 목적, 항해 경로, 측정 장비 사양, 참여 연구원 명단. 모든 걸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이 자료들이 나중에 제안서의 근거가 될 테니까요. 어느새 사무실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북도 불도 꺼졌어요. 저는 책상 스탠드를 켜고 계속 작업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그 해산의 3차원 이미지가 떠 있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국제 심사기준 문서를 읽었습니다. 지형이 정확한 위치, 발견 시기 측정 방법, 지리적 특징. 입증해야 할 항목이 28개나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8일 안에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다짐했습니다.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D57이라고 적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 긴급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팀원 8명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팀장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큰 결정을 내렸다고요. 인도양 해산만이 아니라 남극 해역에서 발견한 미등재 지역 4건도 함께 제안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총 6건을 한 번에 국제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죠.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6건이라니. 우리 기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였거든요. 팀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남극 조사팀이 지난 2년간 발견한 해산 2곳, 해저구릉 하나, 해저놀 하나가 있다고 하셨어요. 모두 데이터는 확보돼 있는데 제안서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미뤄뒀던 거라고요. 이번 기회에 인도양 건과 함께 제출하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죠.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남극 해산 2건은 극지 연구 전담 박영수 선배가, 해저구릉과 해저놀은 이미연 선배가 맡았어요. 그리고 인도양 해산 2건은 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네, 2건이었어요. 제가 발견한 해산 외에도 근처에서 또 다른 해저 융기부가 발견됐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책임이 무겁다는 걸 아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은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죠. 잘할 거라 믿는다고 필요한 건 언제든 요청하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국제해저지명 심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이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A사용지 12장 분량의 빈칸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페이지는 기본 정보였어요. 제안 기관명, 담당자 이름, 연락처, 지역 유형, 제안 명칭.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기술 정보였죠. 정확한 좌표, 수심, 높이, 경사각, 면적, 지질학적 특성. 세 번째 페이지는 발견 경위. 언제, 어떤 조사선이, 어떤 장비로, 어떤 목적으로 측정했는지 상세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었어요. 체크리스트였습니다. 해산 2건에 대해 각각 준비해야 할 항목을 나열했죠. 총 46개 항목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완료하면 체크 표시를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작업은 과거 조사 기록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검색 조건을 입력했죠. 인도양, 남해 35도에서 37도 사이, 동경 77도에서 80도 사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총 17개의 항해 기록이 있었어요. 우리 조사선이 그 해역을 지나간 횟수였죠. 저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은 단순 통과 기록이었지만 5건은 실제로 수심 측정을 실시한 항해였어요. 2022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선 한바다호가 그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당시 목적은 인도양 해류 조사였는데 부수적으로 수심 측정도 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측정 장비는 다중빔 음향 측심기. 신뢰도는 95% 이상이라고 기록돼 있었죠.
저는 당시 측정 데이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용량이 2GB가 넘었어요. 압축을 풀고 분석 프로그램으로 열었습니다. 수만 개의 좌표값과 수심 데이터가 스프레드시트에 나타났죠. 점심시간도 거르고 작업했습니다. 동료가 샌드위치를 사다 줘서 책상에서 먹었어요. 오후 내내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해산에 해당하는 측정값만 따로 추출하는 작업이었죠. 오후 5시쯤 박영수 선배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남극 해산 자료 정리가 끝났다며 제안서 작성 팁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선배는 3년 전에도 해저지명 제안 작업에 참여했던 경험자였거든요. 선배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라고요. 좌표, 수심 높이 같은 수치가 모든 문서에서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 곳에서라도 숫자가 다르면 심사위원들이 의심한다고요. 그리고 측정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조언하셨죠.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선배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차근차근 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58일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도 야근을 했습니다. 밤 11시에 건물을 나서는데 이미연 선배도 함께 나왔어요.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 전체가 한 배를 탄 거라고 함께 잘해보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었어요. 내일 할 일 목록을 적었습니다. 2023년 조사 기록 분석, 2024년 데이터 비교, 지형 경계 확정, 주변 해저면 특성 조사. 12개 항목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출근했어요. 아직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책상 달력을 넘기며 날짜를 세어봤어요. D56. 카운트다운은 계속됐습니다. 10월 초가 됐습니다. 제안서 초안이 60% 정도 완성된 시점이었어요. 기본정보, 좌표, 발견 경위까지는 착성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 검증 부분이 남아있었죠. 10월 4일 금요일 오후 저는 데이터 교차 검증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형을 다른 시기에 측정한 값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항상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문제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였습니다. 저는 2022년 데이터와 2024년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첫 번째 해산의 정상부 좌표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2022년 측정값은 남이 36도 12.234분이었는데 2024년 측정값은 36도 12.267분이었어요. 차이는 0.033분. 해상 거리로 환산하면 약 61m였습니다. 해저지형 측정에서 이 정도 오차는 용인되는 범위였지만 제안서에는 정확히 하나의 좌표만 기재해야 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심값도 달랐어요. 2022년 측정에서는 정상부 수심이 2431m로 나왔는데 2024년에는 2387m였습니다. 44m 차이. 이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저는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김종민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는 해양 측량 전문가로 우리 기관에서 15년 근무하신 분이에요. 선배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선배는 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상했던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2022년에 사용한 음향 측심기는 구형 장비였다고요.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지만 정확도가 지금보다 낮았다고 하셨어요. 선배가 자료를 찾아 보여주셨습니다. 2022년 장비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0m였대요. 하지만 2024년 신형 장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m 이내였죠.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가 훨씬 정확하다는 겁니다. 선배는 조언하셨어요. 제안서에는 2024년 측정값을 사용하되 2022년 데이터도 참고 자료로 첨부하라고요. 그리고 두 차례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 오히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수정 작업에 들어갔어요. 모든 좌표를 2024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데이터는 별도 표로 만들어 비교 자료로 첨부했죠. 다음 문제는 두 번째 지형이었습니다. 이중한 해저 융기부로 제안하기로 한 곳이었는데 지형 경계가 애매했어요. 해저 융기부는 해산보다 완만하게 솟아오른 지형을 말하는데 어디까지를 하나의 독립된 지형으로 봐야 할지 불분명했거든요. 저는 3차원 지형 모델을 여러 각도로 돌려가며 살펴봤습니다. 동쪽으로는 명확히 경계가 구분됐지만 서쪽으로는 다른 해저 언덕과 이어져 있었어요. 국제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해저 융기부는 주변 해저면보다 최소 500m 이상 높아야 하고 명확한 지형적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요. 저는 단면도를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제한하려는 지형은 주변보다 약 780m 높았어요. 기준은 충족했죠. 하지만 서쪽 경계를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형이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으면 동서 길이가 12km, 넓게 잡으면 18km였어요. 저는 고민 끝에 중간값인 15km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뚜렷한 경사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삼았죠. 마감까지 40일 남았을 때였습니다. 팀 전체가 모여 중간 점검 회의를 했어요. 각자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박영수 선배는 남극 해산 2건 초안을 완성했다고 했고 이미연 선배도 거의 끝났다고 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데이터 검증 단계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요. 하지만 2주 안에 초안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팀장님이 물으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게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최종 검토 때 꼼꼼히 봐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날 밤 저는 새벽 1시까지 남아서 작업했습니다. 모든 수치를 3번씩 재확인했어요. 좌표, 수심, 높이, 면적, 경사각.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됐으니까요. 집에 가는 심야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도시를 지나며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밑 어딘가에 그 지형이 있다고요. 이름 없이 조용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제가 하는 일은 그 존재를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지만 출근했어요. 사무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죠. 오전 내내 데이터 그래프를 다시 그렸습니다. 오후에는 측정 장비 사양서를 영문으로 번역했어요. 일요일 저녁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46개 항목 중 37개의 체크 표시가 돼 있었어요. 진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죠. 10월 18일 월요일 드디어 제안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2달 가까이 매달린 결과였어요. 저는 파일을 출력해서 팀장님께 제출했습니다. 팀장님은 이틀 동안 검토하셨어요.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된 초안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표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기술적 내용은 문제 없다고요. 다만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죠. 지명이었습니다. 저는 임시로 인도양 제1해산, 인도양 제2용기부라고 적어뒀었거든요. 이제 정식 이름을 결정해야 했어요. 팀장님은 제안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일주일 전부터 생각해둔 아니었습니다. 김정호와 이중환. 두 사람 모두 조선시대 지리학자였죠.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를 만든 인물입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정확도를 가진 지도였어요. 김정호는 직접 전국을 걸어다니며 산과 강의 위치를 측정했다고 알려져 있죠. 비록 그 일화의 진위는 불확실하지만 미지의 땅을 기록으로 남기려 노력한 인물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이중환은 택리지를 저술했어요. 우리나라 팔도의 지리, 기후, 풍속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죠. 이중환 역시 여러 지역을 직접 탑사하며 자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탐험가이자 기록자였다고요. 알려지지 않은 곳을 조사하고 후대에 전하려 했다고요. 그 정신이 우리가 지금 하는 해저지형 탐사와 닮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의미도 있고 적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국제심사위원들의 이름들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역사적 인물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고요. 실제로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보면 탐험가, 과학자, 심지어 문학가 이름도 해저지명으로 등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팀장님이 만족하신 것 같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김정호 해상과 이중환 해저용기부로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김정호 해산, 이중환 해저용기부. 그날 오후 전체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6건의 지명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제안한 2건 외에 남극해역 4건의 이름도 발표됐습니다. 세종해산.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거였어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이자 과학기술을 장려한 인물이죠. KHOA 해산. 우리 기관의 영문 약자였습니다. 아라온 해저구릉.
우리 세빙연구선 이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소쿠리 해전홀. 측정 장비 이름에서 따온 거였죠. 총 6개 이름이 칠판에 적혔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이름들이 모두 국제적으로 승인받기를 바란다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요. 회의가 끝나고 본격적인 영문 작성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미연 선배와 함께 번역팀을 구성했어요. 기술 용어를 정확하게 영역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웠거든요. 회사는 SAMOUNT, 해저용기부는 리즈, 해저구릉은 힐, 해저놀은 놀. 이건 기본이었죠. 문제는 복잡한 설명 문장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해저용기부는 동서 방향으로 약 15km 연장되어 있으며 정상부는 수심 약 2,400m에 위치하고 주변 해저면보다 평균 780m 높이 솟아있다. 영문으로 옮기면서 문장 구조를 여러 번 바꿨어요. 국제학술 용어에 맞춰야 했고 동시에 명확하게 전달돼야 했거든요. 이 능선은 동서 방향으로 약 15km 뻗어 있으며 정상은 약 2,400m 깊이에 위치하며 상승합니다. 주변 해저면보다 평균 780m 높이. 이미연 선배와 저는 문장 하나하나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전치사 하나, 동사 시제 하나도 신경 썼어요. 틀리면 안 됐으니까요. 특히 조심한 부분은 수치 표현이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소수점 표기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쉼표를 쓰지만 영문에서는 마침표를 쓰죠. 2,400m는 2,400m주지만 2.4km는 2.4km주예요. 혼동하지 않도록 계속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어요. 10월 27일 금요일 드디어 영문 제안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A사 용지로 각각 14장씩 총 6건이니까 84장 분량이었죠. 저는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출력본도 2부씩 준비했어요.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팀장님 검토용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USB를 넣으며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최종 수정이 남아 있었지만 큰 산은 넘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모두 한 달 넘게 야근하며 고생한 터였죠. 박영수 선배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고, 나머지는 국제심사위원들 손에 달렸다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SCUFN 국제해저지명 심사위원회였어요.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클릭했죠. 제목은 추가 정보 요청이었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 예상은 했지만 막상 받으니 긴장됐어요.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귀 기관의 인도양 해역 조사 이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지형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조사 목적, 항해 경로, 측정 빈도 등을 상세히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기술적이었어요. 제안한 김정호 해상과 주변 지형의 경계가 지형학적으로 명확한지 입증하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서쪽 방향의 경계 설정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라고 했죠. 세 번째 질문은 측정 정확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용한 음향 측심 장비의 정밀도, 정기 보정 기록, 오차 범위를 문서로 제출하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팀장님께 가져갔습니다. 팀장님은 침착하게 읽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예상했던 질문들이라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요. 오늘 안으로 답변 초안을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준비했습니다. 우선 우리 기관의 인도양 조사 연역을 정리했어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조사선이 인도양을 횡단한 항해는 총 5차례였습니다. 주 목적은 해류조사, 수온 측정, 해양생물 샘플 채집 등이었죠. 하지만 항해 중 수심 측정은 기본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었어요. 저는 과거 항해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각 항해의 출발일, 도착일, 경로, 참여 인원, 측정 장비, 수집 데이터 종류를 엑셀표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항해 경로를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붉은 선 5개가 인도양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2년과 2024년 2차례에 걸쳐 해당 지역을 지나며 정밀 측정을 실시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체계적인 조사 결과라는 걸 입증하려 했죠. 두 번째 질문이 더 까다로웠습니다. 지형 경계 입증. 저는 3차원 지형 모델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단면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방향 단면도,
남북 방향 단면도, 대각선 방향 단면도, 총 8개의 단면도를 만들었어요. 각 단면도에는 해산의 경사각, 주변 해저면과의 높이차, 정상부의 넓이가 표시됐습니다. 특히 서쪽 경계 부분을 확대한 이미지를 추가했어요. 경사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 그 지점의 정확한 좌표를 기재했습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한 근거를 세 문단에 걸쳐 설명했죠. 세 번째 질문은 상대적으로 간단했습니다. 측정 장비 사양서는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영문 매뉴얼을 다운로드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관의 장비관리부서에 연락해서 정기 보정 기록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사용한 구형 장비와 2024년에 사용한 신형 장비 두 가지 모두 자료를 준비했어요. 각 장비의 오차 범위, 측정 방식, 보정 주기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발급한 기술 인증서도 스캔해서 첨부했죠. 사흘 동안 매달렸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오후 드디어 답변서가 완성됐어요. 본문만 A 사용지 9장, 첨부 자료까지 합치면 36장 분량이었습니다. 팀장님께 검토를 받았어요. 팀장님은 꼼꼼히 읽으시더니 몇 군데 수정을 지시하셨습니다. 표현이 모호한 부분, 데이터 출처가 불명확한 부분이었죠. 저는 즉시 수정했습니다. 11월 6일 금요일 오전 최종 답변서를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파일 용량이 120MB였어요. 용량이 커서 압축해서 보냈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이메일이 왔어요. 회의 참석자 명단 공지였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박준영 박사님이 발리 현지에 가서 제안서를 직접 설명하게 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박준영 박사님은 우리 기관의 수석 연구원이십니다. 해양조사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전문가죠. 국제 학회 발표 경험도 많고 영어도 유창하세요. 최적의 인선이었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박사님과 함께 최종 리허설을 했어요. 회의실에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펼쳐놓고 하나씩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지엄이 정확한 높이를 물으면 1824m입니다. 측정 날짜는 2024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사용한 장비는 다중빔 음향 측심기 모델명은 ABC3000입니다. 박사님은 모든 수치를 노트에 적으며 외우셨어요. 저도 함께 암기했습니다. 좌표, 수심, 면적, 경사각,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했으니까요. 특히 집중적으로 연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도양 조사 이력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 인도양이냐는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박사님은 답변을 여러 버전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짧은 버전, 긴 버전, 그리고 추가 질문에 대비한 상세 버전. 리허설은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끝나고 나니 저도 박사님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철저했죠. 11월 8일 토요일 아침 박사님이 인천공항에서 발리로 출국하셨습니다. 저는 배웅을 나갔어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료는 완벽하다고요. 이제 남은 건 현장에서 잘 전달하는 것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박사님이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공항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하나씩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박사님이 타고 계시겠죠. 발리까지 6시간. 그리고 사흘 후면 회의가 시작됩니다. 저는 공항을 나서며 휴대전화 달력을 열었어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빨간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운명의 주간이었죠. 11월 10일 월요일 아침 9시 발리에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0시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은 발리에 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제안된 해저지명을 하나씩 심사하는 거죠. 기술적 타당성, 명명 적절성, 국제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다른 업무를 처리하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쯤 우리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을까? 박준영 박사님은 잘 설명하고 계실까?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박사님께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참았습니다. 회의 중일 테니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후 내내 불안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연 선배가 지나가다 물었어요. 소식 들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도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죠.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사님께서 중간 보고라도 보내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밤 8시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승인되면 어떻게 될까? 거부되면? 일부만 통과하면? 11월 11일 화요일, 12일 수요일, 13일 목요일. 사흘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박사님께서 간단한 메시지를 하나 보내셨어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결과는 마지막 날에 발표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죠. 동료들도 비슷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회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발리는 한국보다 1시간 늦으니까 오후쯤이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떠먹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하고 다시 밥을 먹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오후 2시, 3시가 지나갔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후 3시 17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박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폭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폭도 끝 창가로 가서 전화를 받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사님. 박사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태석 연구원, 우리가 해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6건 모두 통과했습니다. 김정호 해산, 이중환 해저용기부, 세종 해산, KHOA 해산, 아라운 해저구릉, 서쿠리 해저놀. 전부 승인됐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인도양 2건은 우리나라 최초 승인이라서 심사위원들도 놀라워했다고요. 데이터가 정말 탄탄해서 이해 없이 통과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박사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생한 건 당신이라고요. 자료 정말 완벽했다고요. 덕분에 발표도 수월했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1월 중순에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폭도를 걸어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동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6건 모두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영수 선배가 달려와 악수를 청했어요. 이미연 선배도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팀장님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셨어요. 팀장님도 웃고 계셨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두 고생했다고 자랑스럽다고요. 우리 기관 역사에 남을 성과라고 하셨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쁘긴 한데 뭔가 멍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저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3개월 전 처음 발견했던 그 데이터 파일을 열었어요. 인도양 해저 지형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남이 36도 12분, 동경 78도 45분, 수심 2387m에 위치한 정상부. 주변보다 1824m 높이 솟아오른 해저 산맥. 이제 이 지형은 공식 이름을 갖게 됐어요. 김정호 해산. 저는 마우스로 지형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3차원 이미지가 회전했어요. 수심 4200m 바다 및 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곳. 아무도 직접 본 적 없는 곳. 하지만 이제 이곳엔 이름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축하 회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조금 일찍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동료들이 이해한다며 웃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지구 반대편 바다 밑에도 우리가 이름 붙인 산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처럼 바다 밑 어둠 속에도 지형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중 6곳은 이름을 가졌죠. 집에 도착해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늘 일을 되새겼어요. 전화를 받던 순간 박사님 목소리, 동료들의 환호.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해저 지형을 보고 있었어요. 11월 16일 토요일 공식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우리 기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큰 글씨로 제목이 떴어요. 한국 해저지명 67건 달성, 인도양 최초 승인. 저는 집에서 노트북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6건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고 그 아래 우리 기관장의 논평이 실려 있었어요. 우수한 해양조사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는 내용이었죠. 기사 하단에는 참여 연구진 명단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도 거기 있었어요. 한태석 해양조사연구원. 작은 글씨였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해저지명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공식 웹사이트였죠. 검색창에 김정호 해산을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페이지가 로딩되는 몇 초가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특징 이름 김정호 해산. 위도 36도 12분. 경도 78도 45동경. 정상 깊이 2387m. 높이 1824m. 발견 날짜 2024년 8월 17일에서 19일. 제한 기관 대한민국 해양조사원. 승인일 2025년 11월 14일. 숫자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3달 동안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바로 그 수치들이었죠. 이제 이 정보는 연구의 데이터베이스에 남습니다. 전 세계 해양학자들이 참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5건도 하나씩 검색해봤습니다. 이중한 해저용기부, 세종해산, KHOA 해산, 아라온 해저구릉, 서쿠리 해저놀 모두 정식으로 등재돼 있었어요. 특히 인도양 2건 옆에는 작은 아이콘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니 설명이 나타났어요. 퍼스트 코리안 프로포절 인 인디언 오션 리전. 인도양 해역 최초 한국 제안이라는 표시였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르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밑 어딘가에 한국 이름을 가진 산들이 존재한다는 걸요. 월요일에 출근하니 사무실 분위기가 들떠 있었어요. 주말 동안 여러 언론에서 우리 성과를 보도했거든요. 신문, 방송, 온라인 매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다뤘습니다. 팀장님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회의실에 모이니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축하 케이크였죠.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성과는 개인이 아니라 팀 전체의 결과라고요. 3달 동안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지형을 발견하고 제안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영수 선배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해저지명이 67건이라고 목표는 100건이라고 하셨어요. 이미연 선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케이크를 먹었어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작업이 떠오르고 있었죠. 책상 위에 쌓인 태평양 데이터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팀 회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제대로 된 축하 자리를 갖자는 거였죠. 저는 이번엔 끝까지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무렵 혼자 남아 정리할 게 있었어요. 지난 3달 동안 작성했던 모든 문서를 하나의 폴더에 모으는 작업이었습니다. 제안서 초안, 수정본, 최종본, 데이터 파일, 그래프, 지도, 이메일 기록, 회의록.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저는 폴더 이름을 지었습니다. 2025 SCUFN 제안 6건. 그리고 외장하드에 백업했어요. 언젠가 이 자료들이 후배들에게 참고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파일 정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국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김정호 해산 페이지를 띄웠죠. 화면 속 좌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름은 100년 후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200년 후에도요. 제가 사라진 뒤에도 이 이름은 계속 존재하겠죠.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바다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사람.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를 켰더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은 일찍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다시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깊고 넓은 바다. 그 밑에 숨겨진 지형들. 아직 이름 없는 산들, 계곡들, 평원들. 언젠가 그곳들에도 이름이 붙을 거예요. 누군가 발견하고 측정하고 기록하면. 그 누군가가 꼭 저일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 일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11월 20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주말 동안 온 메일이 12통 있었습니다. 대부분 축하 메시지였죠. 다른 부서 동료들, 선배들이 보낸 거였어요. 하나씩 읽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메일함을 정리하고 나서 저는 새 작업 폴더를 열었습니다. 팀장님이 지난주에 지시하신 업무였어요. 태평양 심해 지역 데이터 분석.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집된 측정 자료를 검토하고 미등재 해저 지형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용량이 3GB가 넘었어요. 압축을 풀고 분석 프로그램으로 불러왔습니다. 로딩하는데 5분 정도 걸렸죠. 화면에 태평양 심해 지형이 나타났습니다. 수심 5,000m가 넘는 깊은 바다였어요. 인도양 작업대와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더 깊고 더 험준한 지형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마우스 휠을 돌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북위 12도, 동경 156도 부근을 들여다봤어요. 그곳에서 흥미로운 지형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깊게 패인 계곡 같은 구조였어요. 주변 해저면보다 약 800m 낮았습니다. 폭은 약 3km, 길이는 25km 정도로 추정됐죠. 해저 트렌치의 일종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좌표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어요. 해당 위치에 등재된 지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검색 결과 그 좌표 부근에는 등재된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어요. 인근 국가들이 이미 제안을 준비 중일 수도 있었거든요. 과거 문헌도 조사해야 했고 다른 나라 해양조사기관의 발표 자료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박영수 선배가 제자리로 와서 물었습니다. 벌써 새 작업 시작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 일이 많다고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바다는 넓으니까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천천히 하라고 조급해하지 말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미 다음 제안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죠. 먼저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야 하고 검증도 거쳐야 합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미연 선배가 물었습니다. 다음 목표가 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맡은 태평양 데이터 분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제안서를 쓰게 될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바다에는 아직 이름 없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붙이는 일이 제 일이니까요. 오후 내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여러 좌표를 확인하고 지형 특징을 기록하고 창고 문헌을 찾아봤어요. 인도양 작업대와 똑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익숙했지만 여전히 신중해야 했죠. 오후 5시쯤 흥미로운 지형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이번엔 해저 평원 한가운데 홀로 솟아있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높이는 약 400m. 크지는 않지만 명확한 구조였어요. 저는 캡처를 하고 별도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볼 목록에 추가했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였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떠났어요. 저도 컴퓨터를 끄려다가 1시간만 더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 싶었거든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었어요. 잔잔한 피아노 연주곡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다시 데이터 파일을 열었죠. 화면 속에는 끝없는 해저 3개가 펼쳐져 있었어요. 산맥, 계곡, 평원, 언덕. 색깔로 구분된 지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하나씩 살펴봤어요. 북위 13도, 동경 157도, 수심 5280m. 또 하나의 좌표가 기록됐습니다. 북위 14도, 동경 158도, 수심 4950m. 좌표가 하나씩 쌓여갔어요. 숫자들이 노트에 적혔습니다. 언젠가 이 숫자들 중 일부는 공식 지명이 될 거예요.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기록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메고 일어서며 책상 위를 정리했어요. 책상 한쪽에는 발리회의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준영 박사님이 가져온 거였죠. 표지에 SCUFN 38TH 미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쓰다듬어 봤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폭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말의 바람이었죠. 저는 옷깃을 여미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기록한 좌표들을 떠올렸어요. 북위 12도, 13도, 14도. 바다는 넓습니다.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예요. 그 밑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계가 펼쳐져 있죠. 산보다 높은 해산, 협곡보다 깊은 해구, 평원보다 넓은 해저면 그곳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측정하고 이름 붙이는 것. 그게 제 일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정확하게 신중하게. 67개 이름이 이미 등재됐어요. 언젠가 68번째, 69번째, 70번째가 추가될 겁니다. 제가 그 일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어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오늘 찍어둔 화면 캡처를 다시 봤습니다. 태평양 심해 지형 이미지였어요. 색깔로 구분된 높낮이, 숫자로 표시된 좌표. 이 이미지들이 언젠가 제안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계속 기록하는 거니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어요.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될 겁니다.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바다 밑을 들여다보는 것. 숫자와 좌표 속에서 지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지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작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에요. 100년 후에도 남을 일이니까요. 저는 일어나 씻으러 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사무실에 갈 거예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데이터 파일을 열고 새로운 좌표를 기록할 겁니다. 바다를 측정하는 사람으로서, 지형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이름을 새기는 사람으로서. 그게 저 한태석입니다.